채팅창에 이름, 소속, 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메타버스 문화 콘텐츠와 미래에너지입니다. 이 에이프렌드 말고 스페셜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앱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그리고 미래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로 체험하는 미래에너지 그리고 문화 콘텐츠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에 설치한 스페셜 앱으로 들어왔습니다. 둘러보시고요. 자, 여기서 Your Spaces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개인 계정으로 클릭해서 로그인 합니다. 자, 로그인 됐죠? 자,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스페셜 방을 고릅니다. 문화 콘텐츠 세계라고 하는 그 수업, 그리고 경제 위한 에너지 드림, 이 연구 과제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로비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앞에 문화 콘텐츠 세계라는 방이 있죠. 이렇게 화면에 좌우 앞뒤로 손가락을 대고 움직여서 방향을 바꾸거나 시선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액자, 벽걸이 TV처럼 생긴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영상들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노란색은 포스트잇, 제목을 붙여 놓은 거예요. 자, 조그 셔틀을 움직여서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또 좀 멀리 떨어져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영상문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자, 오른쪽 보시면 작은 하얀색 제목을 써놓은 건가요? 이 동영상 이름이 적힌 그런 팻말 같은 게 있습니다. 동영상 이름이 문예 영화죠. 클릭하시면 유튜브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영상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예영화란 무엇인가? 자, 문화 콘텐츠 산업, 테마파크, 그리고 게임 산업도 있고, 자, 여기는 한류,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도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쪽지를 누르면 유튜브로 넘어가겠죠. 자, 여긴 디지로그에 관한 거, 그 다음 OSMU에 관한 그런 영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을 나가 보겠습니다. 다시 로비로 나왔는데, 자, 다른 방을 보겠습니다. 자, 정면에 경제 위한 에너지 드림이라는 방이 있죠. 연구 과제를 모아놓은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여기는 여러 포럼, 전체 녹화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그란색 수정구슬처럼 보이는 곳에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하셔도 유튜브로 연결돼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은편에도 다 마찬가지죠. 연구팀에서 수행한 그런 과제들 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번 분기 포럼 그 영상도 클릭하시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숨은 문화 콘텐츠에서 미래에너지를 알아봅시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에 대해서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주를 원자력의 메카라고 합니다. 사용 후의 연료에 대한 허와 실을 경주를 중심으로 알아봅시다. 자, 그럼 다른 방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탄소 중립과 미래에너지 A 방이 있습니다. 정면에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된 그런 큰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선을 돌려보면 이쪽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체르노빌의 교훈, 그 진실에 대한 영상이 있고, 이쪽은 원자력과 문학 관련된 그런 영상을 오른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는 영화 속의 핵융합이 있죠. 자, 그러면 영화 속에서 핵융합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 옆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로 가보겠습니다. 테라스에도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들이 가로 모드, 세로 모드로 지금 볼 수 있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영상은 빌 게이츠와 탄소 중립, 미래에너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는 방사능, 삼중수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 정면에서는 탄소 중립의 실천에 관한 그런 영상이죠. 다시 로비로 나가서 다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탄소 중립과 미래에너지 B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연구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연구 결과물들, 동영상이 게재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제 9회 아시아 영화 포럼 2022년 우리 연구팀이 발표한 그 영상이 올라와 있는 곳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이 액자를 클릭하시면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下面呢，我们有请韩国的金明石教授发言。金明石教授呢是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덕대학교 김명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영화예술인의 낭만적 생태주의 스톱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수정구슬 같은 게 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볼 수가 있죠. 下面呢，我们有请韩国的金明石教授发言。金明石教授呢是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덕대학교 김명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영화예술인의 낭만적 생태주의 스톱입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미팅. 다음에 이 스페셜 속에 있는 문화 콘텐츠 체험은 제 수업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 통해서 실제 한번 또 해볼 거니까 그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환경 영화죠. Planet of the Humans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지난 4월에 그때도 다루었던 그런 영화긴 한데, 과학과 문화 콘텐츠라는 오늘 주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 발표 영상을 녹화를 했습니다. Planet of the Humans는 주류 환경운동이 자본과 결탁하여 버리는 일의 실상을 밝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자본이란 억만장자, 기업, 부유한 가족, 재단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과연 친환경적인지 생각하게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Planet of the Humans는 제프 깁스 감독, 그리고 총괄 프로듀서로 마이클 무어, 그리고 오지 제너가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제프 깁스 감독이 영화에 직접 나와서 영화를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019년 미국에서 제작된 100분가량의 다큐멘터리로 럼블 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이 자본에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가,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과연 친환경적인가에 관한 여러가지 사례를 제프 깁스 감독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너럴 모터스사의 기자회견에서 전기자동차는 탄소, 미세먼지를 내뿜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의해서 충전이 된다. 그리고 그 지역의 태양 전지판은 연간 10가구 정도의 에너지 수요만 충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풍력발전소죠. 버몬트의 풍력 터빈 건설 현장에서 산 정상이 훼손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경사회학자 리처드 요크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기술 투자자 로버트 케네디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건설 중인 발전소, 풍력발전소 및 태양광 발전소는 가스 발전소나 다름이 없다 라고 합니다. 아이번파 태양광 시설에는 천연가스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 제너의 그린 일루전스라고 하는 이 책에 따르면 태양열, 풍력 및 전기자동차 기술을 위해서는 히토류를 포함한 채굴된 광물과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중공업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편 애플, 테슬라 같은 이 전기자동차에 화석연료 발전 전기를 연결해 쓰는 회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전기를 쓰면서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매스의 실상인데요.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해서 캐나다에서 선적된 PCP와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철로 침목, 고무 타이어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다 보니 검은 눈이 내린 적이 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환경단체죠. 시에라 클럽이 목재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으로부터 3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듯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환경단체, 이 녹색 펀드들입니다. 350이라든지 빌 맥키번, 시에라 클럽, 이런 녹색 펀드가 그 화석연료를 만드는 그런 채굴 회사입니다. 그리고 석유 가스 기반 시설, 여러 은행 등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정 친환경 에너지 환경 보존 보호를 위해서 환경 운동을 펼치기 어렵겠죠. 자, 그리고 이 기후변화의 전도사라고도 불리는 전 미국 부통령입니다. 엘고는 브라질의 사탕수수 에탄올 산업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미국의 환경단체입니다. 350 같은 경우는 The Rockefeller Brothers Fund 그리고 Ken Rasmussen Foundation으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커런트 TV 채널을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카타르가 가지고 있는 알자지라 이 방송국에 엘고가 매각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미국 버몬트주의 그린 마운틴 태양축제와 지구의 날 콘서트 행사가 토요타, 시티뱅크, 캐터필러의 후원으로 전체 행사가 태양에너지로 진행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이 무대 뒤편에서는 바이오디젤 발전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폭로하듯이 보여주고 있죠. 이 플래닛 오브 더 휴먼즈는 제프 깁스가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다큐멘터리 이론가 빌 니콜스에 따르면 다큐멘터리는 보시는 6가지 양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설명적인 양식, 두 번째 시적인 양식, 세 번째 관찰자적 양식,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참여적 양식, 다섯 번째 성찰적 양식, 여섯 번째 수행적 양식입니다. 자, 이 6가지 양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혼재되거나 겹쳐지기도 하는데요. 제프 깁스 감독은 나레이션,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다가 화면 속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참여적인 양식이지만 감독이 주연 배우이자 나레이터로, 해설자로 극을 이끌어가는 그런 수행적 양식을 보여주죠. 그것은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스타일과 스토리텔링, 그런 기법을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 사전 코딩에 따라 분류하자면 현장 필름이죠.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자가 직접 내용을 이끌어가는 직접 화법,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성화면, 그러니까 이 지도라든지 스틸 사진, CG, 컴퓨터 그래픽이죠. 이런 것들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제프 깁스가 화면 속에서 탐사하듯이 이동하는 그런 장면의 연속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시퀀스는 리얼리티 TV라고 하죠.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탐사 베리떼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탐사 베리떼와 좀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편집은 시공간적 연속성, 시간에 따라서 또 공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편집되는 게 아니라 이 감독이, 해설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관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사적 연속성, 그런 쪽으로 편집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신빙성 있는 영상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증거 제시형 편집이라고 하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그런 서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다중 에피소드 나열하는 서사 구조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 전지적 화자의 직접화법. 전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큐멘터리가 현실과 굉장히 합치될 수 있을 때 현실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주제를 위해서 또 그럴듯하게 그런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보여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잘 만들어집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다큐멘터리가 뭐 진실성이 훼손된다, 허구다, 조작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다큐멘터리 내용이 혼합되었는가, 양식이 혼합되었는가,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제작자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과연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실을 의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전지적 화자, 모든 것을 알고 그걸 이끌어가는 화자의 직접화법, 자신의 목소리로 비교적 안정된 톤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다큐멘터리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여주고 환경단체와 자본이 어떻게 결탁되었는가를 들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 남성 성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주로 이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의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갑자기 이 제프 깁스 감독이 화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 그러니까 이 감독은 이 해설을 하는 해설자, 화자이자 또 주인공이기도 하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레이션을 들려주는 그런 셈입니다. 자, 이렇게 화자가 직접 화면에 등장할 때 이 화자의 목소리는 진짜 자료를 허구적으로 이렇게 짜깁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증거물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독 제프 깁스가 자신의 목소리로 해설을 하다가 직접 자신이 출연해서 그렇게 그걸 이끌어 갈 때 당연히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시청자들이 다큐멘터리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다큐멘터리가 현실적인 정합성을 갖추고 있을 때 허구와 또 그럴듯한 그런 내용으로 결합되더라도 그것은 다큐멘터리의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진실을 의도하고 있는가, 그게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다큐멘터리의 영상 기법, 촬영 기법을 보겠습니다. 자, 롱샷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바라다 보는 겁니다. 이 풍력 발전 시설을 멀리서 지금 잡고 있죠. 자,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다가 줌인,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되면 해설로 이야기하는 바를 더 가까이 강조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클로즈업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이 되죠. 이 풍력 발전 시설 또는 태양광 패널도 클로즈업, 가까이 끌어당겨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줌아웃은 가까이 끌어당겼다가 다시 약간 뒤로 물러서는 거죠. 클로즈업에서 좀 더 물러서서 줌아웃으로 지금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자, 수비를 올려다보는 원주민의 모습이 있죠. 자, 웜즈 아이 뷰 1, 2가 있습니다. 웜은 벌레니까 벌레가 하늘을 볼 때 숲 위에 하늘을 보는 이런 각도라든지, 또 항공기 이륙 장면 밑에서 바로 위로 쳐다보는 그런, 마치 벌레가 하늘을 보는 그런 시선입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카메라 앵글인데, 이 다큐멘터리에는 여러 장면에서 나옵니다. 바로 아마존 원주민이 밀림 위에 태양을 올려다보는 씬. 자, 이건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바라보는 그런 로우 앵글 샷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억만장자들이 또 바이오매스와
바이오 연료로 돈을 벌기 투자했다라는 나레이션 설명이 나오면서 항공기가 붕 이렇게 이륙하는 장면 나옵니다. 이게 웜즈 아이비오의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오른쪽 아래에 로우 앵글 샷 같은 경우는 로우 앵글이니까 낮은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자, 위에 언덕 같은 게 있고 사람이 서 있죠. 이 제프 깁스 감독이 맥데일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찾아가는데 현장에 뭐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뗄감으로 막 이제 떼는 그런 현장을 목격을 하고, 저 위에 경비구역 안에 있으니 5초 내로 안 넣으면은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흔들리는 영상. 역시 위압적인 경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각도를 취한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CG를 활용한 그런 그림이나 그래픽, 자막 같은 것들을 많이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전형적인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삽입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그리고 해설자의 목소리까지 입히죠. 보이스오버를 통해서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삽입을 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 환경운동가, 재생에너지 사업가, 심지어는 시위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삽입하는데, 아무래도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또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보이게 되겠죠. 감독이 해설하는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또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더 신뢰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장면에서 캄캄한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몇 초 이렇게 또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검은 화면은 뭡니까? 불가능하다거나 또 무기력한 이런 느낌을 주겠죠. 역시 검은색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상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친환경적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믿었던 환경운동이 돈, 자본에 휘둘리더라. 이건 일종의 자가당착, 자기 모순이 되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배경음악. 곳곳에 배경음악을 까는데요. 비장하거나 또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극적인 음악 효과를 주고, 또 불안한 느낌,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출루죠. 굉장히 높은 빌딩인데, 마출루를 사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퀀스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조지아 퍼시픽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이 treehugger.com이죠. 자막에는 아틀란타, 조지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기업의 마출루, 높은 건물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환경뉴스 최대 단일 소스라고 하는 treehugger.com이 나무배는 벌목회사인 조지아 퍼시픽이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했는데, 사실 그들은 이웃이더라. 이런 좀 자가당착 느낌을 주는 그런 샷을 넣고 있고, 자, 도시는 시위 인파로 넘쳐나는 곳이죠. 마철루 숲,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뉴욕 맨하탄을 내려다보는 그런 샷인데, 하이앵글 샷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은 마트 안에 그런 모습인데, 과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에 자동차가 메우고 있죠. 그리고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앞에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제프 깁스는 말하죠. 현실 직시보다 절박한 조치로 인류는 단번에 행성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라는 말인데, 앞서 본 마트는 이유를 추구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의 생산, 또 교환 체계를 나타내는데, 뉴욕 맨하탄의 마철루 숲, 고층 빌딩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 화면에서 권투 경기장이 나오죠. 이 권투 경기장은 뭡니까?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
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의 모습도 그렇고 도시와 농촌, 중심부와 주변부의 분할, 예, 그건 이제 땅 또는 자연이 교환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아주 신성한 대상으로 보던 과거의 전근대적인 공간이 아니다. 이제 달라졌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결국 그건 뭡니까? 현대의 환경운동이 결국 자본과 결탁되었다. 생산과 교환이라는 경제활동으로 전락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고용 확대를 위해서죠. 근데 영화에서는 사탕수수 밭을 불태우고 토착민들이 저항하는 그런 비극을 보여줍니다. 엘고, 앞서 말씀드린 기후변화, 탄소 중립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엘고는 데이빗 블러드와 협력해서 블러드 앤 고어 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죠. 자, 이 돈을 버는 겁니다. 브라질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확대를 위해서 아마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이 블러드 앤 고어는 바이오 연료 채취를 위해서 개발하는데 결국 그 결과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토착민들은 저항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마존 지역은 결국 경제적인 이윤 추구, 자본 축적 측면에서 생산성이 낮은 주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주변부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숲에 불을 지르죠. 그런 스펙타클, 그런 경관, 모습을 통해서 새로 나타난 새로운 저항 주체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원주민들이 왜 저항할까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근대 사회 구조는 도시를 중심으로 농촌이나 그 주변 지역은 희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이자 또 불평등하게 분배된 그런 생태 주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에서 폐허로 모습을 보여주는 주변부의 이 스펙타클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큐멘터리에서 숲이 불타는데 불타는 숲은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그런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오랑우탄 이 모습을 보이는데 아주 은유적입니다. 오랑우탄은 영장류죠.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처지를 이게 드러놓은 오랑우탄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아마존 원시 부족과 함께 환경 파괴가 불러온 비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동물과 자연을 인간화하는 것은 아주 흔히 사용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영화에서도 서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치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앞서 아마존 열대우림이 불타고 그 다음에는 오랑우탄의 비극을 보여주면서 환경 파괴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영화의 마지막 뒷부분에 에피소드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숨은 의미를 살펴보면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인식할 것 그리고 행동에 나설 것 이런 환경주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랑우탄이 사는 이 지구 바로 영장류가 사는 지구는 Planet of the Humans, 우리 모두의 행성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영화,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기도 하죠. 이 Planet of the Humans라고 하는 게 감독이 외치는 소리 없는 그런 외침, 부르짖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데요. 그 중남미,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아우르는 이 아마존강, 그 열대우림을 둘러싸고 그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또 의견이 다 다릅니다.
아마존 지역 국가 내에서도 서로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 생태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 상이하다, 다를 수가 있죠. 그 지역, 그 국가들 사이에서도 주변부 안에서 제3세계 국가들인데 그 안에서도 서로 포함하고 또 배제시키고 따돌림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포함과 배제의 그 정치가 작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생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그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니까, 예, 국경을 넘어선다, 월경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지구적인 흐름이 있다.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해야 탄소 중립사회를 달성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기후변화가 불러올 대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초국가적인 환경협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예. 이 한 지역의 그런 기후, 그리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을 넘어서서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자, 생태적인 이성. 과거에 근대화가 이슈된 시대에 근대적인 이성이 지금은 생태계의 위기를 포용하는, 생태계 위기에 관심을 가지는 생태적인 이성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역시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개발도상국에서 생태적 이성이란 근대성의 대안이 되고 구현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천 주체가 된다면 그런 생태 공동체 구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레드문이 떠오르죠. 붉은 달이 떠오르는데 제프 깁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행성에서 무한한 성장이 자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블랙아웃, 화면이 캄캄해졌다가 좀 지나서 레드문이 밝아지고 제프 깁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 인간이 초래한 종말이다. 우리 자신을 통제 아래 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자, 이렇게 제프 깁스는 아주 강력한 환경보호 메시지를 던집니다. 화면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블랙아웃. 좀 지나서 제프 깁스가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자, 지금 보시는 이 레드문은, 붉은 달은 위기에 처한 지구를 상징합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우리죠. 우리 자신을 통제 아래 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천의 주체가 된다면 생태 공동체 구성으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 영화가 이 자본에 종속된, 돈에 종속된 이 환경운동을 문제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뚜렷한 환경운동의 이런 주체를, 실천 주체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제프 깁스가 진실의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는지, 진실에 맞설 수 있는 영화의 진실을 창조하려고 한 것인지, 그것은 관객이 판단할 몫이 되겠습니다. 자, 환경운동은 곧 친환경이다.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친환경의 진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목표 구현하기 위한 도전과 탐색의 일환으로서입니다. 자, 김경희 박사님 계십니까? 네. 혹시 제가 미리
발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동영상을 제가 상영을 할 텐데 네. 소리가 너무 작거나 그러면 직접 음성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비디오는 제가 그냥 켜고 소리는 끌 테니까. 자,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환경운동 실천협의회 사무총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오늘 사용 후 해결료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후 해결료에 앞서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원자력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사용 후 해결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와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지역 공론화의 결실인 넥스터,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류가 가장 안전하게 또 깨끗하게 저렴한,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미래에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까요? 이런 모든 것에 답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인류가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가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대국이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런 전쟁 무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3년 유엔 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후원하에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또 핵물질은 저장하고 보호하며 에너지로의 발전을 증진시키자는 내용인데요. 그 평화적인 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 즉 원자력 발전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원자력 발전소의 연구 정지를 추진하던 국가들도 운영 허가 만료가 예정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이 극심한 에너지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최근 독일의 구글 검색어에 땔감, 장작을 검색하는 율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독일의 가정의 절반이 가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비용이 초조해지면서 가스가 끊길 때를 대비해서 땔감을 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독일이지만 이렇게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중단하기로 한 원전을 계속 돌리겠다며 실질적으로 탈원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 올해 한 40여 년 됐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가난과 전쟁의 상처뿐이었던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양질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통해서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탈원전을 선언했던 우리나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세계 33개 국가에서 439개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25개의 원전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총 생산량 가운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되고요. 우리나라는 7대 경제 강국이지만 7대 에너지 소비도 세계 7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20년 기준으로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93%까지 됩니다. 에너지 수입액은 896달러, 1달러를 1,300원으로 계산해보면 116조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약 80%가량 됩니다.
엄청난 수치죠. 자, 이렇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에너지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원자력 발전은 핵연료가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분열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UN 유럽경제위원회에서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풍력, 수력, 태양광, LNG, 석탄 이 원재료로 전력을 생산할 때보다는 원자력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핵연료 우라늄 1kg이 전부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1000드럼, 석탄 3000톤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연료에너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전소 기준으로 전기 출력을 1000메가와트를 만들기 위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17톤의 사용 핵연료가 발생하는 반면에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는 석탄재만 40톤이 발생합니다. 자, 이 사용 후에 나오는 부산물들을 단순히 계산해 보면 원자력과 석탄 화력은 15,000배의 차이가 납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과 또 석탄, 석유 가격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 있는 수치를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가 무엇일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사용 후 핵연료는 사용 후 핵연료란 언어에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 또 시각적인 불편함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검색어를 조회해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핵연료 폐기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기관에서도 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253차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부지에는 향후에도 사용 후 연료 관련 시설은 건설하지 않기로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국책사업 경주 유치 추진한 홍보지를 보시면 더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사용 후 핵연료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사용 후 핵연료가 뭔지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이전에 일단 싫어. 그리고 무섭고 어쨌든 싫어. 그래서 반대해야 돼.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해서 문제는 양질의 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이것을 미래 세대들에게 넘기게 되면 엄청난 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과학과 기술, 국민 소통과 합의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용 후 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란 원자력 발전의 주 원료인 핵연료가 원자로에서 약 5년간 사용하고 나면 새 연료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교체되어서 나온 우라늄 핵연료가 바로 사용 후 핵연료 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핵연료는 사용하기 전에는 가까이에 가서 또 손으로 만져도 됩니다. 그렇지만 원자로에서 사용 전후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사용 후에는 성분이 굉장히 높은 열과 높은 방사능을 가진 큰 변화 때문에 안전 관리를 위해서 특별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해결료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을까요?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현황을 보시면 51만 8,922다발, 약 10만 8,400톤의 사용 후 해결료가 발생되어 있는데요. 경수로 사용 후 해결료는 2만 1,854다발, 습식 저장소에서 이 사용 후 해결료가 보관 중에 있고요. 중수로 사용 후 해결료는 약 49만 7,068다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습식 저장소와 또 원전 내 건식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건식 저장 시설에는 4일로가 1996년부터, 엑스터는 1차가 2010년부터, 2차는 22년부터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의 원전 산업 정책에 따라서 발전소별로 포화 시점이 1, 2년 정도 앞당겨지게 되었는데요. 31년에서 44년 사이에 각 발전소별로 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별 사용 해결료 저장 및 포열을 보시면 고리가 87%, 한빛은 77, 한울 74, 세울 31, 신월성 30, 월성 75%의 사용 후 해결료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20년 IAEA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33개 원전 운영국 중에서 미국을 포함한 22개국이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사용 후 해결료의 특성상 엄격한 관리 때문에 저장 시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시설의 포화율과 포화 시점은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의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2023년 2월 한국방사성 폐기물학교의 발표를 따르면 2030년경에 국내에 그 포화가 되는 발전소는 한빛이 30년, 한울 31년, 고리 32년, 월성 37년, 신월성 42년 순서대로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용 후 해결료의 처분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으로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13년 이내에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되고 20년 이내에 중간 저장 시설이 확보되고 37년 이내에 영구 처분 시설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또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기 전에는 원전 내의 건식 저장 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중간 저장 시설이 확보되면 반출하는 계획으로 16년 7월 박근혜 정부와 또 21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과 계획이 수립되었었고요. 22년 7월 윤석열 정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도 동일한 정책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출한 사용 후 해결료는 습식 저장 시설과 건식 저장 시설에서 저장이 되고 있는데요. 원자로 인근 부지 내에 있는 봉산이 섞인 물로 채워진 저장 수조에 보관을 해서 열을 식히고 방사선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습식 저장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에 채워진 물은 사용 후 해결료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고 방사선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원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습식 저장 시설에서 6년 이상 저장한 공기를 냉각제로 사용하고 물 대신 콘크리트나 금속으로 방사선을 차폐하는 건식 저장 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건식 저장 시설은 공기나 불활성 기체를 이용해서 사용 후 해결료를 냉각하고 콘크리트 등 다중 방법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차폐합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러한 저장 시설들에서 혹시나 방사선이 유출되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방사선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일단 사용 후 저장 시설은 수십 년 동안 저장을 해온 경험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본부에서는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까요?
월성원자력본부에서는 1992년 건식 저장 시설인 사일로, 캐니스터와 또 맥스터가 30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2016년 경주에서 5.8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과 건설 저장시설 모두가 전혀 손상이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의 캐니스터는 콘크리트 기둥을 키친타월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실린더 안에는 사용 후 해결료들이 9단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상태로 콘크리트로 두껍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실린더가 1m 두께의 콘크리트로 방사선을 차폐시키고 있습니다. 모듈 방식인 넥스터가 있는데요. 캐니스터와 원리는 비슷하지만 실린더를 모아서 하나의 모듈에 모아두는 방식으로 마치 레고 블록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나의 모듈 안에 바스켓 10개가 들어있는 실린더를 40개 모아놨는 덕분에 아주 적은 면적에서 효율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할 때 캐니스터에 비해서 맥스터는 3분의 1의 그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면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맥스터는 이 사용 후 해결료에서 발생하는 열의 냉각에 대해서 대류 현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방식인데요. 맥스터 모듈 하부에 공기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가 하부에 열을 식힌 후에 출구로 흘러나가게 되고 방사선 유출은 콘크리트와 금속 등으로 다중 차폐를 시키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의 맥스터의 방사선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토에서 평상시 자연적으로 나오는 방사선량의 0.05에서 0.30 마이크로 시버트인데 비해서 월성 원전의 건식 저장시설 주변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0.09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입니다. 이것은 고가 방사선 자동 감시망을 통해서 실시간 방사선 데이터를 확인하는 수치고요. 여러분들도 핸드폰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방사선량을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두 저장시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이 둘 다 모두 영구적인 보관시설이 아닙니다. 자, 잠시 보관해두는 임시저장시설입니다. 자, 우리 사용 후 해결료를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영구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전 세계의 처분 전문가들이 심층처분, 해양처분, 우주처분, 빙하처분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사용할 용기 같은 경우에는 주철 용기, 또 구리 용기 등 다양한 그 금속재가 시도가 되었고요. 이중 구조로 된 용기에 담아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주철과 구리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된 용기에 담아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구리의 경우에는 부식이 잘 안 되는 구리의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이 구리 용기를 집안에 구멍을 뚫고 그 주변에는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질로 채워지는데요. 이 벤토나이트는 물을 먹으면 더 단단해지는 특성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설사 용기를 빠져나오더라도 이동할 수 없도록 잡아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하 500m 이상 되는 깊은 곳에서 방사성 물질이 구리 용기와 점토질을 뚫고 나와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IAEA는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심층 처분 방식을 가장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층 처분 방식은 부식과 압력에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처분 용기에 사용 후 해결료를 담아서 지하 500m 이상의 묻어두는 그런 건설 방식으로 이제 권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핀란드 온칼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450m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저장소입니다. 온칼로는 이미 핀란드에서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25년 운영을 목표로 지하 500m의
심층 처분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없고 지진의 위험이 없는 적절한 장소를 찾은 후에 그 장소에 아주 깊은 땅 속에 묻어버리는 것으로 옹칼로는 방사성 폐기물이 버려질 영구 처분장으로 깊이 500m의 지그재그 형태로 5km를 뚫려 있습니다. 이 옹칼로의 목표는 10만 년 이상 인간과 격리된 채로 버티는 것이고, 또 18억 년 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에 만들어졌고 10만 년을 버티는 데는 끄떡없을 정도로 그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100년간 6,500톤의 폐기물이 저장되고 22세기 영구 폐쇄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도 역시 처분장 부지를 선정해서 건설 허가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사용 후 해결료 심층 처분의 안전성 기술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스위스도 올해 9월에 23년 9월 14일에 부지 선정 과정 끝에 북부 레그렘 지역에 영구 처분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기술만 개발하면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40년 넘게 원전을 운영하면서도 아직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30년 대부분의 원전들이 사용 후 해결료 습식 저장 시설의 포화를 앞두고 있고 그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의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의 건식 저장 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고리 원전 내부에 사용 후 해결료 지상 저장 시설을 짓기로 했는데요. 2030년까지 건식 저장 시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영구 방패장 설립 전까지 사용 후 해결료가 보관될 예정입니다. 내부 수조에 해결료를 임시 저장했지만 포화 상태인데다가 영구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없어서 원전 부지에 추가 건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사회적 수용성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국내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사용 후 해결료 관리를 위한 전 분야의 기술 개발과 처분장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데요. 그럼 우리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을까요? 먼저 부지 선정 과정을 보시면 30여 년 동안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웠고 물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78년 고리 1호기를 가동하고 83년부터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86년에서 89년 사이에 울진, 영덕, 영일 지역에서 문헌조사를 통해서 3개 후보지가 도출되었지만 이 부지 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 반대가 심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90년에서 91년 사이에는 안면도에 설치 추진을 했는데 이 또한 주민들의 빈혈한 반대로 백지화가 됩니다. 90년에서 93년 사이에 최적 후보지 조사에서 연구 영역과 또 공모 등을 병행하게 되고 7개 지역을 도출했지만 이 또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실패를 했고 양산군, 장안읍, 울진군, 기성면에서 93년에서 94년 사이에 일부 주민들은 시설 유치를 해달라고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 또한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구럽도입니다. 94년에서 95년 사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구럽도를 후보지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활성단층이 나타나면서 지정 고시가 해제돼 버렸습니다. 영광,
고창, 강진, 완도, 진도, 보령, 울진에서 97년에서 2001년까지 7개 지역이 주민들의 그 유치 의사가 표명이 되었지만 이것은 정식 유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진, 영덕, 고창, 영광에서 2001년에서 3년 한손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4개 후보지를 도출했지만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고 부안군의 경우에는 2003년 단독 유치를 신청했다가 엄청난 부안 사태를 일으키고 이 또한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2004년 울진, 영광 등 7개 시군에서 정부가 주민투표 도입을 전제로 공모를 하게 되고 7개 시군 주민들이 청원을 했지만 오히려 이때는 지자체 단체장이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2005년 경주, 군산, 영덕, 포항 주민투표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유치지역 지원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후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경주 등 4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서 찬송률이 가장 높았던 89.5%의 경주가 유치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만도, 구록도, 부안 등지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만 경주에 우선 유치하게 되었고 2015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주민 반대는 정부의 일방적인 부지 선정은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원칙과 절차 등 부지 선정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일깨우게 되었죠. 그래서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에 대한 기본 계획과 향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와 국민 또 전문가들이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용 후 해결료를 관리 처분해야 되는데요. 사용 후 해결료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부지 선정 절차와 또 유치지역 지원 등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들은 21년 4월 재검토위원회에서 사용 후 해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공고하였습니다. 이 재검토위원회의 공고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특별법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시면 특별법은 최근에 국회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이 3개 발의가 되었습니다. 김성환, 김영식, 민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현재 국회 산중위원회 상정 후에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고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홍익표 의원이 기존 발의와 비슷한 내용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또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4개 법안 모두 관리 체계와 관리 시설, 부지 선정 및 유치 지역 지원이나 또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고 법안 간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유사합니다. 자, 관리 체계를 중앙행정기관급 행정위원회로 신설한다거나 일반 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거나 환경부 소속 방패물 관리청 등 이렇게 이제 주관 부서에 관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지 선정 절차나 부적합 지역을 배제시키고 또 부지를 공모하고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기본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신층 조사를 하고 이러한 그 주민투표 부지 확정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순서에 대해서는 4개 법안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치지역 지원에 관해서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은 4개 법안이 모두 동일하지만 이인선 의원의 경우에만 그 지원 방안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부지 내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계획의 승인 절차나 의견 수렴 및 지역 지원, 시설 규모와 사용 후 해결료 반출 시점을 포함한 법안 간의 일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법은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2030년이 되면 습식 저장소가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제정이 지연이 되면 안전 운영과
또 고리 1호기 해체 등의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30년 한울, 이 삼성 고리, 32년 한빌서의 순서대로 포화가 시작되는데요. 건식 저장 시설 건설에 최소 7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시작해도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는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신속한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건식 저장 시설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또 시설 확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고준위 방패장 부지 선정 착수 등을 통해서 국회와 정부가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바로 특별법인데요. 이 특별법 제정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 고준위 방패장 부지 선정과 원전 부지의 사용 후 해결료 반출이 계속해서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지역에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부 단체와 정치인들은 특별법이 원전 지역을 방패장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는 것은 오히려 원전 지역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을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자, 세 번째는 EU 지평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EU 텍소노미를 확정했습니다. 자, EU 텍소노미는 유럽연합에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인데요. 2022년 2월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및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이 EU 텍소노미는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강제하는 요건은 아니지만 이 속에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책 결정자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태양광, 태양열, 풍력, 해상에너지, 수력, 지열바이오 이런 에너지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치열한 논쟁과 타협 끝에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추가되었고 물론 여기에는 안전성과 환경성 보장을 위한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중 세 가지, 이 엄격한 조건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을 위한 문서화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전 해체에 사용할 기금이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법 제정 여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 활동으로 간주할지를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고 법 제정이 지연됨으로써 원전 기업들의 피해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특별법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로 결자의 해지입니다. 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40년 넘게 고준위 방패장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현 세대가 혜택을 다 누리고 부담은 미래 세대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원전 운영국으로서 책임 있는 법 제정을 실패하게 되었을 때 주요 원전 운영국 대비 고준위 방패장 중간 저장 시설과 또 처분 시설 확보가 현저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불리한 입장을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최종 처분과 중간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2016년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으로 정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검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자,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019년 5월 발족이 되었고 국민과 또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소통, 법률, 과학, 조사, 통계 등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부터 진행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마치고 2020년 4월부터 국민들에게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고요. 중간 저장과
최종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그 이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임시 저장 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전 내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 후 해결료는 저장 시설이 점점 꽉꽉 차고 있고요. 특히 월성 원전의 임시 저장 시설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94.2%나 되는 포화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넥스터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적기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재검토위원회의 의견 수렴은 국민과 또 지역 주민을 눈높이에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 그럼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서 시행되었던 우리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경주 맥스터 추가 건설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를 위한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019년 11월 월성원전 지역 시일행기구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 재검토 준비단 건의에 따라서 위원 구성은 기초지방자치장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환경단체 대표자가 출범 하루 전날 느닷없이 사퇴를 하게 됐고, 그래서 10명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 출범식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의견 수렴 전문가가 또 사퇴를 합니다. 자, 시작부터 굉장히 힘든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저도 이때 실행기구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이 사용 후 해결료 처분에 관한 문제들은 정말로 풀어가기 힘든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고 배워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쪽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지역 의견 수렴 기구가 출범을 하기는 했는데 이때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그 소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고,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의 역할과 활동도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전에 쌓아놓은 사용 후 해결료는 적기에 준공을 하지 못하면 월성원자력 발전소가 중단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경주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시작조차도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 위원들이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를 중앙에서 경주 지역만으로 분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 찬성과 반대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 결정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아주 강한 의사 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는 오랜 노력으로 이제 굉장히 힘든 노력 끝에 원전 5개 지역에서 경주 월성은 분리해서 진행을 하였고, 지역 의견 수렴에 관한 실행 계획, 즉 프로그램과 대상, 범위 등이 수립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사용 후 해결료 저장을 위한 월성 맥스터 추가 건설의 월성 원전 지역 실행기구는 외부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 지역의 이기심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월성 원전 분리 공론화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 의견 수렴 범위를 원전 반경 5km 기초 지자체로 결정하고, 이 결정이 나면서 울산 북구의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리고 경주 실행기구에서는 오히려 울산 북구의 개입을 차단시키고, 울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개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반경 5km를 강력하게 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울산 북구 지역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격렬한 상황 속에서도 공정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위원 연수회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습니다. 자,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울산 북구가 더 가깝다. 월성은 울산 북구에서 경주시보다도 울산 북구가 훨씬 가깝다고 주장하는 울산 북구 지역의 그 지역 주민들과 또 환경단체, 또 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맥스터 추진을 반대하는 반대단체가 주민 설명회조차도 진행을 할 수 없도록 엄청난 방해를 했고요.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검토위원회의 정정화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 드라마 같은 일들이었고 이것을 경험하면서 자,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책임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얼마나 더 많은 이렇게 힘들게 되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는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고 이 정정화 위원장이 4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고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경주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예정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는 탈원전 단체, 환경단체, 타지역 주민들의 개입, 개인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개입, 위원들 간에 대한 그 위원들의 각각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협박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이 상황은 거의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경주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한손 노동조합의 또 그 노동조합 직원들의 경주 시민들에 대해서 대국민 호소문 또 지역사회에서의 찬반이 엇갈리는 민민 간의 갈등 자 총칼만 없는 무기만 동원되지 않은 전쟁이 경주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2020년 4월 17일부터 월성 원전 분리 공론화가 진행되었고 적기 의견 수렴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수기 민주주의의 모델이 정립되었습니다. 20년 7월 24일에 월성 원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찬성이 81.4%, 반대 11%, 모르겠다 7.6%, 이 공론화에 대한 만족도가 91%라는 결과가 발표되었고 신뢰도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 전문가와 원자력 발전 사업자를 가장 신뢰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기 학습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 또는 사용 해결료 임시 저장 이해도가 굉장히 증가되었다고 최종 마무리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성 원전 지역 실행기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에 대한 불안과 또 반대는 제대로 된 교육과 홍보가 없었다는 가장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의 문제는 인류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대체하는 에너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빚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공감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굉장히 긴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연결해 봤는데요. 잠시 뒤에 토론에서 또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주라고 하는 이 지역 사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 본사가 있고 또 월성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이 방패장이라고 하죠. 방패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수업 듣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역 사회와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자, 그런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을 오늘 특강에 초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의견이나 질문. 아까는 주로 의견만 보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오늘 주제가 탄소 중립이나 미래 에너지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의 안전성에 관한 거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죠. 예, 자, 학생들 댓글을 보니까 저희 찬엽 학생 원자력의 실체와 원자력 사용 후 해결료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처분장 부지 선정에 따른 정부와 시민의 갈등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을 보면 의견 조율과 원자력에 대한 진실에 대해 더 알릴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습니다. 이정윤 학생 글을 보겠습니다. 원자력이라는 것이 위험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 김서연 학생, 원자력 폐기물 처리 시설에... 선생님, 제가 잠시 안내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 사용 후 해결료, 가 예 원료가 되는 펠렛 1g 손톱만한 1g이 있거든요. 그 1g 샘플을 지금 최근에 원자력 연구원에서 그 국민들에게 좀 홍보를 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그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책자랑. 그래서 정말 사용 후 해결료 연료가 뭐지? 궁금하다고 실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수님 통해서 요청하시면 제가 그 샘플을 한번 직접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학생들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방에서 교수님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에 대면으로 한번 또 학생들 만나는 기회, 우리 또 예, 여기 지역 주민들도 몇 번 들어와 계실 텐데, 예, 그런 기회 가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찬엽 학생이 올린 글을 보면, 네. 그 방패장이죠. 처분장 부지 선정에 따른 갈등 문제, 의견 조율과 원자력에 대한 진실에 대해 더 알릴 필요가 있다. 이정윤 학생은 원자력이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수현 학생, 원자력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논란과 분쟁을 많이 봐와서 자세한 정보와 진실이 궁금했는데 안전하고 인증된 방법들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예. 자, 김경희 박사님께서는 사용 해결료 펠렛 1g 보령 보고 싶으면 요청하시라고 했습니다. 예빈 학생, 사용 해결료 처리 방법을 오늘 강의를 통해 잘 알게 되었고 처리시설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현우 학생은 원자력의 보관 방법에 대해 궁금했는데 잘 알게 되었다. 이태영 학생, 원자력 관련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정다희 씨, 원자력은 매우 위험하고 처리 방법도 마땅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다. 정현빈 씨, 원자력은 위험한 줄만 알았는데 다른 안전한 방법이 있는 걸 알게 되어서 좋았다. 예. 자, 예빈 학생, 원자력의 안전성을 하루빨리 입증하자. 필요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민규 씨 볼까요? 원자력은 현재 중요한 에너지로 꼽히고 있지만 원자력을 원하는 지역은 없는 것 같아 아쉬웠다. 자, 예빈 학생, 타국처럼 주민들도 안심하는 친원전 사회로 전환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 예. 다들 위험해서 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데 그 반대로 알고 보면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게 손재현 학생 의견입니다. 영화로 접했을 때는 무서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 같습니다. 요리고미 문자씨 누구신가요? 원자력에 대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예, 황성재 학생은 해결료 사용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번 기회로 더 잘 알게 됐다는 것 같습니다. 예, 요리고미 문자씨는 시민이시군요. 쿡고미 청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다음에 또 초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이 프렌드 인플루엔서군요. 정기적 직장 다니고 계신다. 예.
원자력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다. 무야호 씨 의견 좋습니다. 계속 자신의 감상, 느낌, 글이 올라오는데 뭐 질문은 별로 안 올라오는 것 같네요. 예. 원자력을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김성윤 학생이죠. 예. 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도움됐다. 예, 생각을, 원자력에 대한 인식,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김경희 박사님, 참가해주신 대학생, 예,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프렌드 인플루언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예, 제가 초대한 분들한테는 설문조사 링크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하고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고 1, 2분이면 끝납니다. 예,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드린 설문조사 링크로 들어가셔서 설문조사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앱에서 진행된 포럼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문화 콘텐츠와 미래 에너지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포럼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래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이라는 저희의 연구와 교육은 계속될 것입니다. 6월 말에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메타버스 교육 뭐 이런 주제로 포럼을 또 열까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을 초대하기로 약속을 드리며 오늘 포럼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치는 분들이 이제 계시네요. 자, 이제 포럼은 끝이 났고요. 자, 이제 포럼 끝났으니까 한번 띄워볼까요? 메타버스 앱에 폭탄 돌리기가 있습니다. 폭탄. 자, 이거 누가 가져가 보시죠. 폭탄 필요한 분들. 예. 다음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 맨 마지막에 폭탄 쓴 사람, 터지는 사람에게 제가, 예, 경품을 주는 걸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터지나요? 저도 이 게임에 익숙치 않아서 폭탄 터질 때가 됐는데 폭탄 쓰고 보니까 터지질 않네. 예, 예. 폭탄 돌리기나 게임 활용은 다음에 또 수업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예, 또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이상으로 포럼을 마칠 테니까 여러분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